장해찬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일주일 또 열심히 재밌는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네, 현지마마. 오늘 네. 김현지 이야기 좀 합시다. 김현지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현지군 김씨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현지 구웅 김씨. 한남동에는 해경군 김씨가 있고 예. 용산과 대장동에는 현지군 김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예. 2위가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김현지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잽도 안 하던데 뭐 비서실장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그 행정관 수백 명 인사를 김현지가 다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거는 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JTBC 출신의 그 진보적인 기자 그 박성태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새 뭐 정치평론가로 많이 활동하는데 진보 진영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방송 나와서 한 말이에요. 그래요? 행정관 수백 명 인사를 김현지가 다 했다. 김현지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어허. 네. 언론에서도 만사현통. 그러니까 현지를 통해야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만사가 다 된다. 그리고 이분이 흡연자예요. 김현지 씨가 스모커. 네. 스모커네요. 네. 근데 이게 담배 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김현지한테 말 한 번 붙여보고 친해지려고 대통령실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배운다. 담배를 배워서 현지 지금 흡연실에 떴다. 그럼 쫓아가는군요. 담배한테. 뭐 보통 이제 저는 비흡연자인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 흡연하면서 예. 한두 마디 자연스럽게 말하고 막 얼굴 도장 찍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그런 카더라나 이런 것들 풍문들이 정치평론가나 방송에 나올 정도로 예. 이 정도 대단한 위세면 살다 국감 나가기 싫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 옮기는 인사는 뭐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제가 상상하건데 김현지가 야 훈씨가 불 한번 붙여봐라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 하면서 붙이는 그 정도 권력 구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지금 김현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뭐 알려진 게 별로 없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김현지는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까? 일단 성남에서부터 이재명과 연을 맺었고요. 예. 그러니까 성남 라인의 핵심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시장 되기 전부터. 네, 시장 되고 나서 알았으면 이제 저 육두품인 거예요. 어허. 시장 되기 전에 예. 이재명이 쩔일 때 예. 시민운동하고 그때 정동영 팬클럽 회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당직이 부대변인이었어요. 예. 근데 뭐 국민의힘도 부대변인이 막 정치적 거물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성남 라인의 핵심인데 김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시장이 된 이후에는 성남시 인수위에서 김현지가 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가 핵심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죠. 시장 인수위도 그 시장 최측근들이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김현지가 간사를 하고 이후에는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를 세웁니다. 예. 그 시민단체가 근데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간 이후로 성남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매년 2배 가까이 들어요. 어허. 그래서 10년 동안 12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데 어허. 성남 성남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0억대 이상의 보조금을 한 시민단체에 몰아준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그 시청 돈 따먹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죠. 그게. 비선 뭐 실세 조직이네. 그게 시의원들도 감시하고 감사와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재명이 로비 받아서 뭐 용도 변경 급하게 막 해줬다라고 했는데 로비 해준 사람들은 전부 다 징역 살았거든요. 근데 정작 로비 받았다는 이재명 재판은 지금 중단돼 있죠. 예. 근데 성남의 한 시민단체에서 그 옹벽 아파트 문제 없다라고 보고서를 써주는데 그 시민단체가 바로 김현지 겁니다. 그 아파트 보니까 사진 보니까 네. 거의 절벽이던데. 네. 그거 비 많이 오면 산사태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주민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이고 주민분들은 죄가 없죠. 네. 멀쩡하다 해서 분양받아 들어간 건데 근데 그게 안전 문제로 얼마 전까지도 커뮤니티 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쓰는 허가가 안 날 정도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들끼리 그렇게 돌려가면서 이 어용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시정 뒷받침해주는 보고서 써주고 1년에 1억 이상의 보조금 받아가고 아주 그냥 딱 붙어있는 카르텔이구만.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거의 한 몸으로 딱 붙어있는 카르텔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김현지가 그 뒤에
가령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 사무국장 하다가 네. 성남시장으로 이재명이 되면서 또 거기에 비서로 들어갔나요? 또 도지사 됐을 때 또 비서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무도 같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공직 생활의 족적은 뭐냐면 이재명이 당 대표할 때 보좌관이었어요, 김현지가. 수석 보좌관. 네. 그것도.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관련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이재명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요. 아, 그 사진 유명하죠. 전쟁입니다. 그 전쟁입니다 텔레그램의 이제 사진이 찍히면서 김현지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근거리에 두고 이제 뭐 강훈식, 김민석은 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속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 침실까지 들어가서 대통령을 자다가 깨워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부속실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총무비서관으로 인사 행정 다 주무르다가 국감 나가기 싫어? 그럼 부속실장 돼서 나의 어떤 24시간을 관리해줘. 이런 자리로 막 그냥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 1부속, 2부속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부속이 대통령 담당이고 2부속이 김혜경 담당인데 영부인. 네. 배소현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배소영 기억하죠. 이게 이제 우리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님한테 갑질했던 경기도청 예, 예. 공무원이거든요. 법카로 과일 사게 만들고 막 뭐 한우 사고 초밥 사고. 이 배소현이 이제 김혜경 담당이었다면 지금은 배소연이 이제 그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법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직을 못하죠. 재판받고 있고. 예. 근데 배소연 재산만 80억이랍니다. 그것도 참 특검해야 될 희한한 부분인데. 일이네. 배소연이 김혜경 담당이었다면 예. 김현지는 이재명 담당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급이 하나 더 높아요. 아하. 그리고 이 배소연과 김현지가 통화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배소연이 김현지한테 쩔쩔매요. 그러니까 이 무수리 상궁 중에서도 급이 다른 거예요. 야, 이거 참. 그 뒤로 이제 그 수석 보좌관하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총무비서관.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인사 행정을 다 관장하는 총무비서관이 했는데 이 김현지가 어디 보도를 보니까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도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에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김현지와 정진상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화천대유에서 분양한 목입니다. 아, 김만배 하천대유.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네. 딱 어떻게 최측근 두 명이 남자 측근 원탑 정진상, 여자 측근 원탑 김현지 그 둘이 딱 대장동의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책임지고 분양한 거를 딱 받아가지고 살고 있을까? 그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 2배 이상 올랐는데요. 네. 참 이게 특검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주장을 해야 되고 예. 물론 민주당이 의석수로 특검을 안 해주겠죠. 근데 우리가 다음 정권 갈 것도 없이 총선 이기는 순간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과반 정당 되는 순간 이 김현지 특검은 무조건 간다고 봐야 돼요. 그 김장겸 그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이 네. 본인 페이북에 이제 쓴 글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이 김현지가 이 무슨 초등학교 올라왔는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이거 기록이 없었는데 김장겸 의원이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성남에 있는 신구 전문대학 환경조경학과 뭐 여기를 나왔다고 이제 해서 지금 아주 관심을 끌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네. 김인호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번에 산림청장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방금 어떻게 냈냐면 네. 어떻게 냈어요? 김인호가 김현지를 가르친 적이 없다. 없다. 은사가 아니다. 이건 오보다라고 했어요. 어허. 근데 김현지가 신구대 안 다녔다는 말은 안 해요. 아, 다른 거 맞군요. 그러면 김인호라는 사람과 김현지가 직접적으로 강의로 통해서 엮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둘 다 신구대인 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김현지의 항맥으로 인맥으로 김인호가 산림청장 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조경학과 교수니까 김현지가 학교 다닐 때 그 수업을 들었겠군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수업은 안 들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니까 뭐 과가 다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구대인 건 맞아 보여요. 신구대. 신구대가 아니면 그 학교 아니라고 하겠죠. 그 신구대가 무슨 뭐 대단히 큰 종합대도 아니고 그럼요. 뭐 조그만한 전문대학 같은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얼굴도 몰라도 같은 뭐 고대 출신, 연대 출신 이렇게 막 뭉치잖아요. 신구대면 김현지의 어떤 항맥,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문제는
이 정도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고위공직자인데 이제 겨우 신구대 하나 알려질 정도로 그동안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비밀스러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이인자와 김현지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검증해야죠 그러면. 네. 지금 이건 그 유튜버 박광배 씨가 네. 제기한 건데 무슨 메트로폴리탄 대학에도 이 김현지 씨가 약간 수강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그 운영자가 중부지역당 간첩단 사건 황인호인 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그 제가 알아보니까 안 그래도 박강배 우리 대표가 예. 잘 파악을 했던데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황인욱이라는 사람은 남로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된 간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너 간첩이야, 너 종북이야 라고 딱 인증을 내린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나와서 주식회사 네트로폴리탄이라는 걸 만듭니다. 주식회사 네트로폴리탄. 네, 그 주식회사 네트로폴리탄이 어떤 사업을 했느냐? 사이버 인문대학 네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인문대학 네튠이가 주로 종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강의를 들려주고 시민들을 그렇게 세뇌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보전의 선전사. 네, 선전 사업인 거겠죠. 예. 근데 김현지가 자기 시민단체 게시판에다가 예. 자기가 이 네튠이를 소개하면서 예. 여기서 무슨 강의를 듣고 있다고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간첩이 만든 사이버 대학에서 김현지도 수강을 받은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박광배 대표가 잘 지적을 했네요. 그럼요. 네. 잘 지적을 했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감에는 김현지가 안 나오면 김현지 국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한 번 툭 찌르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민주당 이 좌파들은요. 김건희 여사 정말 말도 안 되는 줄리 프레임으로 괴롭히는데 택도 아닌 것도 얘네는 한 번 물면 끝장을 보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안 놔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그 물린 사람이 너덜너덜해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그냥 아무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다른 이슈를 또 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약자잖아요. 우리도 사냥개가 돼야 돼요. 저는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 3년 내내 김현지 이야기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비선 실세 넘버2는 김현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김현지 강훈식이 나오잖아요. 비서실장 너 당신 행정관 인사할 때 김현지랑 상의했어 안 했어? 계속 물어보고 그거 이번에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 되는 거 당신이 동의했어? 이재명이 언제 허가해줬어? 미국에 있었는데 이재명 지시야? 완전 김현지 국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 내부에 1부속실, 2부속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속실장 인사가 있다면 비서실장이 인사권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직속 네. 인사권자니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허수아비 비서실장이고 거의 김현지 담뱃불 불이나 붙여야 되는 수준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죠. 아니야? 아니면 김현지 불러. 왜 못 불러? 불러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 믿어줄게. 불러봐봐. 계속 김현지 국감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냥개처럼 물어 뜯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상당히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현지 국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니까. 사실은 특검을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예. 우리가 김현지 게이트 TF라도 만들어서 그렇죠. 김현지 관련된 어떤 인터뷰라던가 취재라던가 사실은 좌파들이었으면 벌써 김현지의 대장동 아파트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여기가 김현지 아파트입니다 하면서 이게 화천대유가 분양해준 거고 하면서 그냥 별 내용 없이도 그 아파트 찾아가는 게 좌파들이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야성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네. 그 김현지 화천대유 아파트 무슨 포레스트 뭐던데 거기 이제 찾아가는 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 관련 네. 이야기인데 본인 관련 좀 이야기해 주시죠.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하던데. 네. 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와가지고요. 예. 이게 사실은 제가 민주당으로부터는 고소고발을 진짜 많이 당했는데 단 한 건도 기소된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없는 사실 가지고 이야기 안 하니까요. 이번 대선 때도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저를 2건이나 고소했는데 다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어요. 근데
이 공직선거법은 한동훈계의 똘마니, 한동훈 낙하산으로 저희 지역구에 그냥 배지 주워 먹으러 온 분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해서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데,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 그러니까 더 위협적이에요. 재판 가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하다가 2심에서는 완전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군요. 네. 근데 제가 유죄 나오기를 이 한가발 똘마니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지들끼리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장애차는 곧 끝난다 막 이랬는데 예. 제가 무죄 나오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승사자 살아난 셈이죠. 예. 저도 더 당당하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저도 민주당의 고소 고발에는 끄떡도 없었는데 이 한가발 떨거지들이 낙하산 달고 와서 저 밀어내고 저를 막 고발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재판받고 완전 고생하는 거거든요. 고생했군요. 뭐 몸과 마음 다 소모되고 그러니까 뭐. 변호사비 몇 천만 원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내부 총질, 암적인 배신자 세력을 뿌리까지 덜어내지 않으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진영과 대통령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는 다 해소된 거죠. 그렇죠. 그런 셈이죠. 뭐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아 이제 좀 장해찬 최고위원 사법적 리스크 다 해소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당 게시판 이번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교수가 임명됐는데 우리 본인이 그 페북 보니까 네. 당 게시판 조사하면 내가 저 가서 진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이 당원 게시판 사태는 네티즌 분들이 차곡차곡 제보해서 만들어 주신 게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토대로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이나 방송국에 제일 많이 출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작년에 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당무감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들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맥락을. 근데 저건 이걸 몇 달 동안 방송 나가면서 이거를 설명했기 때문에 한 10분만 주어지면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일차강사. 네. 그리고 이게 결코 한동훈 가족들이 대통령 욕했다고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다. 그 욕의 수준도 너무 낮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족 아이디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동시다발적 게시물로 이거는 드루킹이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생체 드루킹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가족 드루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방해이고 우리가 김경수 구속시키고 처벌받게 한 정당인데 한동훈 가족이 김경수 씨 됐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보냐. 이거를 묵과해주면 앞으로도 당원 게시판에 이런 여론 조작이 비일비재하게 될 거다. 예.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걸 가지고 언론에다 물어다 줘가지고 언론 유착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장동혁 대표도 원칙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신동욱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나가서 이거는 자기 개인 의견이지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호선 위원장이 새로운 위원들은 공개가 안 됩니다. 위원이 누군지는 몰라요. 아 그럼 비밀입니까? 왜냐하면 위원이 알려지면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원래 당무감사위는 위원장만 공개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할 수는 있죠. 위원 누군가. 근데 아무튼 위원장과 위원, 특히 이호선 위원장이 정말 뚝심으로 둘째라면 서러운 인물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감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밝혀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당무감사위원장은 약간 독립성이 강한 성격의 자리죠. 네, 그래서 당 대표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야 여러분 앞으로 이 당 게시판 사건이 아주 재미있게 정말 그 사건의 주범은 지금 떨고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동훈과 그 가족이죠.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이거 진은정이 했다 아니면 나 고발하라 하는데 그 고소 좋아하는 양반이 고소를 못 하잖아요. 네. 야 앞으로 참. 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어제 그저 진종호 의원, 네. 진종호 의원이 저 서울 강서에 있는 그 민주당 시의원, 그 서울시 의회 문화관광위원장이던데. 어제 탈당했더라고요. 예, 탈당했대요. 그럼 네. 왜 저 탈당하는 게 또 뜬금없어요. 왜 탈당을 하지? 그러니까 보통 그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당당하면 탈당 잘 안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뭐 종교단체 사람들 신도들을 네. 상대로 뭐 이렇게 입당을 시켜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김민석 아마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김민석으로 가자. 뭐 요건 좀 타이밍이라든지 또는 이 사건의 어떤 진위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그 통일교 가지고 하도 국민의힘 난리를 치고 막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보다 더 명확한 물증이 일단 공개된 거잖아요. 통화 내역이니까. 그리고 녹취록도 이거는 있고. 그 전화를 받은 종교 관계자가 제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진술도 할 거고. 예. 그러면 민주당 당원 명부 까야죠 이제. 실제로 그 종교에서 얼마나 당원이 가입됐는지. 그 특검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 그 종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종교 신도 명부랑 민주당 당원 명부랑 대비해야죠. 그 센터 까고 들어가야죠. 그걸 안 한다? 수사기관 다 직무유기죠. 그렇죠. 네. 네. 아마 어제 공교롭게도 그 특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네. 경남도당까지 왜 갔는지 그건 조금 궁금한데. 그냥 걔네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 거예요. 그 뉴스를 만들려고 그냥.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조이대 없는 청문회, 지금 깡통 청문회 돼버렸는데 지금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을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네. 15일 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현장을 가도 조이드 대법원장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뭐 나와봐야 법원 행정처장 정도가 나오는 게 관례인데 원래 재판하는 판사들은 이렇게 불려가고 하면 안 돼요. 재판 독립성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건 결국 추석 앞두고 개딸들에게 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딸 디너쇼 같은 거예요. 국민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석 밥상에 개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우리가 이렇게 난장지를 지기면서 이 대법원까지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저 추미애 다음번 경기도지사 찍어주실 거죠. 저 서영교 다음번 서울시장 후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개딸 디너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우리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냥 마음대로 다 해라. 너네가 저러는 게 민주당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조이대 사퇴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 과반이고 저 짓거리에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무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가지고 난리치는 게 자살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이번 추석에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이번 추석에 어떤 뭐 민족 대이동 이동이 되겠지만 추석 밥상의 제일 큰 화두는 김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현지가 누구야? 뭐 아니 도대체 이재명은 왜 이렇게 주변에 이 여자 측근 관련해서 말이 많냐? 뭐 해경군 김씨더니 현지군 김씨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추석 밥상의 메인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또 덮어보려고 민주당이 또 대법원을 간이 많이 하는 꼼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고를 덮으려고. 그치만 추석 밥상의 메인은 김현지고 추석 끝나자마자 국감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 국감의 메인도 이제 김현지가 됐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장혜찬 최고위원 나오셔서 아주 김현지 스모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용산 대통령실에 서로 이제 담배 피려고 막 몰려갈 것 같은데. 아, 진짜 다 담배표 붙여주려고 막 하겠죠. 김현지 출동이다 이러면 막 담배 안 피던 사람들까지 나서 헛담배 피고 네. 입담배 필 것 같은데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오늘 방송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나 이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이댔던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낮춰서 반의 반을 만들어도요.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적용하면 저 다 없어져야 될 정부예요. 정부고 정당이고 간에. 통일교로 그 난리를 쳤다? 예. 지들은 종교인 3,000명 만들어서 부정경선하려고 하고 뭐 옛날에 윤석열 정부의 행정관 9급짜리 가지고 뭐 부정채용이니 뭐니 난리했지만 김현지가 총무비서관 했다가 부속실장 했다가 아주 지 맘대로 국정농단을 펼치고 있고 행정관 수백 명 인사를 떡주무로도 주물렀다 하고 있고 비서실장은 완전 허수아비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세월이 수상하고 어려워도 언론이 기울어져 있어도 자부심을 가지시라. 우리가 훨씬 유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훨씬 깨끗하다.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의 종말이 머지 않았다. 오늘 뉴스원인가요? 뉴시스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47%, 긍정이 이제 50% 초반대, 50점 몇인가. 다 끝났어요 이제. 데드크로스예요 사실상. 이 정권 초에 저렇게 부정평가 높은 정부는 오래 못 가요.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네, 뭐 3개월 됐잖아요. 100일. 저는 지방선거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충분히. 네. 우리 장희찬 최고위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잘 세시고 추석 새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희찬 최고위원이 사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소식을 듣니 반갑습니다.
고마운 소식이네요. 자, 여러분 이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뭐 이동을 하실 텐데 추석 밥상에서 어떤 화두가 나와야 될까? 우리 댓글 올라오네요. 김현지를 수사하라! 김현지를 특검하라! 김현지 씨,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열받습니다. 김현지를 수사하고 김현지를 특검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 만나시면 김현지 안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압니까? 김현지 관련 제보가 쏟아질지? 네, 오늘 두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잘 계셨습니까? 예. 뭐 김현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지금? 뭐 만사현통. 예. 뭐 실세 중에 실세. 예. 이재명이 그녀라는 게 이제 드디어 드러난 거죠. 이재명의 그녀.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시성 가진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김혜경, 김부선. 김현지.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근데 이 국감에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까? 아니 나오면 왜 부석실장을 옮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100% 나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전제가 붙었죠. 국회가 요구하면 붙었잖아요. 국회가 요구하면. 근데 이때 이제 백하 국화 백화를 하겠죠. 민주당은 부속실장이 나간 전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나가도록,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지 이제 정인이 이제 출석을 하는데 예. 결국은 뭐 여야 합의가 안 될 거고,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나가고 싶은데 국회가 합의가 안 된다 이런 것도 핑계를 대겠죠. 아, 결국은 이제 안 나오는 작전이다. 안 나가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역사상 대통령실의 부속실장 자리에 여성이 간 적이 없어요. 아, 그건 또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부속실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뭐 숨 쉬고 있는 자리라면 항상 붙어 있어야 될 가장 척건 중에서도 척건이죠. 그리고 뭐 침실에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면 모든 어떤 대통령의 어떤 뭐 이야기를 해당 부처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다 이제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완전히 이제 붙어 다녀야 되는 네. 그런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척건 중의 척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여성이 있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김현지가 간 곳이 대통령 담당하는 1부속실장, 2부속실장이 김혜경 저 여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부속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전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자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살림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다 하는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 총무비서관들 보면 항상 뭐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깜빵에도 뭐 많은 총무비서관들이 들락날락 했었고, 그런데 지금 뭐 김현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초기라고 핑계를 대지만 강선우에 대해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이라든지 그만두라든지 뭐 대통령실 내부 인사가 아니라 외부 인사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한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총무비서관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총무비서관을 3달 남짓하고 인사를 했다? 이것은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총무비서관은 관례적으로 국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국감에 가지 않아도 되면서도 또 중요한 자리, 이재명의 척건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총무비서관에서 3개월 만에 부속실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부속실장도 총무비서관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3개월 만에 교체를 했다. 그것도 여성이 갔다. 참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아, 오늘 그 대구 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김현지가 그동안 뭐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뭐 출신은 어딘지 뭐 이런 거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었는데 서울의 그 종로구에 있는 상명여대 93학번이다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거 왜 그동안 왜 이렇게 감추는 거죠?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별로 드러낼 게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드러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람이 좀 감추고 싶어 하겠죠. 저는 뭐 첫 번째도 해당되지만 특히 두 번째가 해당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현지가 보면 일단은 기간적으로 보면 아마 김혜경 여사보다도 더 오랜 기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운동할 때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다음에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진상조차도 경기지사 초반에 있었지 그 이후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는 김용 전지상 합친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비밀을 요하고 좀 되도록 뭐 감추고 싶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까 그 정의당의 그 박원석 의원 전 의원이 동아일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98년도 겨울에 저 양재에서 김현지 자기 당시 이재명 변호사에게 김현지를 소개시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거의 한 28년, 한 7, 8년 됐네요. 그죠? 그렇죠. 뭐 알고 있는 것도 그 정도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아주 긴밀한 것까지 사선을 같이 넘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재명에 반대하는 성남시 의원을 2013년도에 3만 4천 문자를 보내가지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재명을 대신해서 그런 어떤 문자를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과 같은 어떤 사선을 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을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동지적 관계가 그래 오랫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김현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좀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국감장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뭐 의원들이 보면 다 친명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암묵적인 어떤 동의하에 국감장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계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스랑스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김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제 총무비서관이 관례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어떤 스랑스레가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예. 이번에 총무비서관에서 이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친명계 내부에서도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동안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국회가 합의 있으면 뭐 100% 나가겠다 이렇게 뭐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선전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시시했던 김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아버렸고 전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현지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시바 총리가 마지막 방한 기념을 왔을 때 원래 이제 김혜경 여사가 이제 가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이석정으로 뭐 참석을 못 한다고 했는데 왜 참석을 못 할까? 왜 이석정이 뭐 말이 맞다면 걸렸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보면 김현지 했던 존재가 이게 부각이 된 것이 사실 김혜경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그 2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김현지한테 줬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김혜경 여사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도 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김현지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아버렸다. 오히려 이렇게 막 국감에 못 나가도록 감싸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이 알아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두고 아마 화근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이 이 촉이 좀 빠르거든요. 국감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국감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이것도 시끄러워질 텐데 말이죠. 그럼요. 계속 두고 김현지 존재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그 국민의힘 단계 그 좀 이야기하시죠.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에
그 교수님 한 분이 이호선 교수. 예. 선임이 됐는데 그분이 지난 그 탄핵 전국 때 네. 굉장히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고 네. 또 그 헌재의 판결이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쪽 상당히 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쫄기 때문에 그 이호선 교수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개인적 신상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저도 이호선 교수를 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탄핵 그 전국에 저와 같이 국회에서 국민저항권 세미나라든지 세미나도 몇 번 하면서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이제 선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뭐 축하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무와 이론을 겸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을 또 합격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수부터 먼저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통해서 이제 실무를 아시고 또 교수로 갔는데 헌법학회 부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론에도 밝으신 분이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영풍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유우파적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허영 교수님과 더불어서 탄핵 시국의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제기를 했고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주관과 기준이 있는 분이다. 이분이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릴 그런 분이 아니라 주관과 기준이 확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계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과연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게 원칙이죠. 예. 뭐 그런 어떤 것을 총괄하는 자리인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이호선 교수가 이제 임명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호선 교수가 불편부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호선 교수가 해야 될 게 단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고 당협에 대한 어떤 당무 감사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패널들 관련해서도 과연 국민의힘이란 타이틀을 달고 나가서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패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뭐 징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 어떤 자리에 임명이 되신 분이 이호선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참 기대가 큽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이 약간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죠. 완전히 독립성이 보장되고 당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윤리위원회에 그것을 통보해서 윤리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 어떤 그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당무감사위원장께서 시작하자마자 당계 게시판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서 징계 요청을 하게 되면 징계를 안 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일단 뭐 공개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한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물론 이제 윤리위원회 지금 여상규 그 위원장도 뭐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당무감사의 진상조사 결과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선출된 게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지지율 조사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에서 1등이에요. 원래 한 18% 하다가도 이게 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물론 뭐 지금 뭐 대권 뭐 주자 여론조사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출발한 지 뭐 4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죠. 예. 대권 주자가 확실히 있는 당과 그렇지 않은 당의 어떤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의외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2위권 뭐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 지금 이제 뭐 4% 앞서고 있는데 이 4%가 굉장히 차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정 뭐 몇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무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사 대상 후보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렇기 아, 때문에 되죠. 1등과 2등의 4% 5%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면 하나고 두 번째는 반면에 상대 후보들이 못하고 있다는 면 두 가지 면으로 보는데 상대 후보들 조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런 당내 성추행 문제 때문에 굉장히 휘청휘청거리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청래 지금 좌파 진영에서도 정청래 때문에 난립니다. 특히 정청래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과 완전히 노선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게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의 어떤 길만 가기 위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정세현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이 그 당에 그리고 뭐 정부에 너무 뭐 동맹파가 많다 뭐 비핵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완전히 지금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좌파 진영 내에서도 지금 이제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그리고 정청래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야당 의원, 좌파 의원으로서는 인기 있는 은행인지 몰라도 지금 집권 여당 대표의 은행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인기 없는 비호감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정청래, 조국, 김민석 이렇게 3명 여론조사하면 항상 꼴찌잖아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정청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권 여당 대표 내지는 대권 주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김민석 뭐 총리로서 뭐 이렇게 폼을 잡고 있지만 너무 그동안 총리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들도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1위로 치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좀 괜찮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무대에 올려야 될 텐데 이 당무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무감사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당무감사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계도 있을 수 있고 조직 당무감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패널이나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조직 당무감사를 전 당협에 대해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뭐 사고 당협에 대해서만 즉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 즉 그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도 많습니다. 이 사고 당협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일단 대상을 먼저 정해야 될 것이고 대상을 정하게 되면 이제 당무감사를 해야 될 어떤 특정 어떤 기준들 예를 들면 뭐 당원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당 어떤 그 지역 내에서 했던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 중앙당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보니까 그 뭐 사고 당협 예. 뭐 당협위원장이죠. 예, 그게 예. 새로 공모한다는 그런 예. 것도 떴던데요. 그렇죠. 지금 사고 당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호남은 물론이고 특히 수도권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 당협이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좀 취약한 기반인데 특히 경기도에서 지금 조직 기반으로 보면 민주당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협도 많고 그다음에 당원 수에서도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에 사고 당협이 많으냐? 계속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선거를 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조직 관리하는데 돈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러는 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실컷 관리해봤자 자기가 선거에서 민주당에 이기기도 어렵지만 특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고 당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개혁 혁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즉 어떻게 당을 위해서 평소에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이 평가의 잣대가 공천에 반영된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믿음을 줘야지 이 사고 당협에 이 도전자들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이 사고 당협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측면의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공석이 되어 있던 당협위원회에
거기에 이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당협위원장을 앉혔어요. 그럼 그 사람이 3년 뒤에 국회의원 공천에서 공천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없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뭐 선거 뭐 몇 달 이전에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공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해서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네. 내년 지방선거 6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선거 등록하고 이런 거 빼면은 지금 한 7,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도 그 후보를 좀 빨리 좀 결정해 주는 그런 거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수도권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기반도 약한데 개인기로 그걸 극복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는 지난번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대승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역 자치단체장이 우리 그 국민의힘 출신들,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역 자치단체장이 이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이 조직 기반을 강화를 하면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현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그 현역 의원들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당에서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106명밖에 없는데 현역 의원들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다고 막 그 선거를 한다고 지역에 한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당은 누가 지키고 민당과는 누가 싸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그 기획단장이고 정점식 의원이 평가 TF 단장인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지금 그 장동혁 체제가 지금 굉장히 보면 강공 모드로 가잖아요. 이게 지방선거에 좀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단점은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는 당연히 강공 모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칼 들고 죽이려고 지금 덤비고 있잖아요. 네. 3대 특검을 통해서 네.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제 구속시키고 있고 당원 명부를 지금 압수수색하는 진짜 전무후무한 정말 그 민주 그 정당 사상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만행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싸우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제 깜빵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는 싸우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 그게 국민들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건 당연하고 단지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처럼 장애 투쟁도 하고 예. 원내 투쟁도 이제 하는데 예. 특히 원내 투쟁에 있어서는 정책 어떤 그 투쟁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정책 투쟁. 예, 국민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냥 반대만 한다.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점은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 더 센 상법이다 여러 가지 민주당이 지금 이제 밀어붙였던 폭주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은 당신들 대안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할 때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지금 잘못된 악법들 예를 들면 그 주유수당이라든지 대체 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안입법을 제시해서 거기서 막 싸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안은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반대만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파 보수 정당이 정책 역량은 좌파보다는 앞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정책 역량이 민주당에 비해서 더 있느냐 평가를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책 역량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철저하게 원내에서 정책 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여의도 연구원장도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네.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 출신이고 부산 중구 영도 국회의원인데 그 여의도 연구원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하고 이제 이 비교를 하는 기사들을 제가 몇 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원래 생길 때만 해도 여의도 연구소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정책 개발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홍보하는 쪽으로만 뭐 행사하는 이런 것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저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홍보보다는 정책 제안서 이런 걸 많이 낸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아마 정책 역량으로는 여의도 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을 비교해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사실상 정책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것들을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의도 연구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파 보수 전역의 어떤 그 싱크탱크들하고도 철저하게 좀 네트워킹도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임 조성환 원장이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연 국민의힘 정책이 뭔지 국민들 몰라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이영풍 TV라든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알려서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책이 뭐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이미지가 저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그 며칠 전에 그 진정호 비례대표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 의원 뭐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라고 하던데 뭐 종교단체 뭐 표 3,000개를 가져와서 뭐 김민석을 서울시장 뭐 후보로 만든다 뭐 이런 지금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민주당 내에서 핵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정청 내 반응이 재밌는데 반응 두 가지였죠. 당장 진상조사하라. 그다음 두 번째로 김경 서울시 의원이 모집한 당원들 다 취소시키라. 그래요? 왜?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진상조사를 하고 그 모집된 당원에 대해서 뭐 당원 자격 뭐 여부를 논해야 되는데 아예 취소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경쟁자니까 그렇죠. 크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권 경쟁자고 예. 작게 보면은 다음 당 대표 혹은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가 아주 이렇게 초스피드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런데 항상 정치권에서는 이런 어떤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런 당내 경선을 앞두고는 당원 모집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 민주당도 이런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50대 50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당원 모집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김경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위원장이기 때문에 종교 관련된 거를 서울시에 총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은 어떤 종교 인맥, 체육 인맥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김민석 총리에게 좀 역할을 하고 싶고 또 당연히 김민석도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압력을 가했겠죠. 네. 뭐 김경이 알아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자기 자리에 관련된 종교, 체육 뭐 이런 분야에 그 당원과의 부탁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는 또 좋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 녹취에서 드러난 핵심적인 문제가 몇 가지 딱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가 당비 대납 문제입니다. 당비 이야기를 하니까 1800년 전 우리가 대납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입니다. 완전 불법이에요. 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면 뭐 1번, 2번 지난번처럼 뭐 지령이 내려옵니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항상 이게 관행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적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으로 하시죠. 이렇게 녹취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민주당이 그동안 경선에 어떻게 보면 추악한 면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추악한 면이 드러났다. 그 두 가지 면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징적인 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이미 상당 부분은 가입했다고 이제 보여진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 당원이 투표권 행사한 책임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비를 3달 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6달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내년 2월달 선거를 기준하면 지방선거에
내부 경선을 생각한다면 9, 10, 11, 12, 1, 2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당비를 가입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녹취가 터진 게 8월 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녹취의 상당수의 인원이 당비를 가입하는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됐을 거다. 3,000명이 들어왔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얼마 전에 뭐 통일교하고 뭐 이게 한다고 그 특검이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당원명부. 그러면 동일한 어떤 잣대 기준이라면 당연히 민주당 당원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 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 지금 특검이 통일교 신도들 명단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해서 그거 맞춰보면 되겠네요. 아니 이거는 이제 통일교가 아니라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불교 뭐 태고종이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쨌든지 어떤 기준으로든지 동일하게 하려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이제 의뢰를 했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예.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다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 기사가 또 나오는 것도 참 묘합니다. 기존 정치인으로는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기업인 출신을 뭐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번 이 저 종교단체 뭐 동원했다는 이 폭로성 이 사건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지 않나요? 저는 연관이 있죠. 이번 사태로 김민석 총리가 김민석이 서울시장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김민석이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아니면 굉장히 본인도 나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왜?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서울시장 자리는 뭐 대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두 번째는 김민석에게는 서울시장이 정말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민석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제 한참 이제 잘 나갔고 그런데 그 후단협 사건으로 정몽준 지지하면서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게임이 안 되게 지긴 졌지만 이 서울시장은 김민석에게 굉장히 애환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김민석은 서울시장을 꼭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이미 선언 뭐 박주민을 비롯해서 서영교. 그 전원이라든지 전현이라든지 박홍근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데 이 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당에서도 김민석을 뭐 요구하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또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사실상 김민석은 어려워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도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당 내 인사가 서울시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원순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수혈해 왔잖아요. 예. 그리고 박원순 같은 경우도 그때 진짜 천신만고 끝에 이겼던 게 오세훈 시장이 그때 무상 급식 파동으로 이제 중간 사퇴하면서 그렇죠.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안철수 후원으로. 예. 그다음에 조선 역시도 외부에서 수혈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내부 인사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저는 그럴 거라 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지금 외부 인사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 두산그룹 뭐 박용만 전 회장이라든지 또 한성주 지금 중기부 장관 지금 네이버 전 대표라든지 이런 경제인을 뭐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민주당도 서울시장이 어렵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댓글에 보니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대구시장 나오나요? 이거 물어보는데요. 네.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서울 말고 지자체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힘이 어떤 사람을 좀 추천해야 됩니까?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현역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도에 그렇죠.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만 하더라도 비어있는 공수인 대구를 빼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1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역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또 기초도 현역 있으면은 현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현역이 아닌 곳은 정말 공정한 선거, 특히 그동안 당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런 어떤 역할도 평가를 하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네. 과연 현역 의원들이 뭐 이렇게 그 자치단체장으로 나온다? 이것은 민주당과 싸우는데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병력의 어떤 열세를 불러이기 때문에 가급적 현역 의원들은 나오지 말고 나오면은 페널티를 강력하게 주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선의 룰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오늘 우리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 이모저모 많이 살펴봤는데 역시 전문가시다 보니까 뭐 거침없는 이 설명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오늘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시청 여러분, 이제 추석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로 정말 속이 답답하셨을 거고 정치 경제적으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의 특히 이영풍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만큼은 모든 걱정 내려주시고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어떤 걸 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선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입니다. 여러분 이 참송이 버섯 효능이 있는데 뭐 향암 효과라든지 면역력 강화, 뭐 항산화 작용, 간 기능 개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시중에 이거 한 10만 원씩 넘습니다. 영풍 TV에서 이번에 홍보하는 이 금빛송 참송이 버섯은 DC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 소중한 분들, 친하신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